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의뢰 국회의원 손혜원입니다. 력을 내려놓는다는 그 단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대중의 어법을 사용하려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그 여당 쪽 입장으로 봐서는 말이죠. 어떤 여론이 나쁜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면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오늘 그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자기가 구입하고 조카들 구입하라 그러고 뭐 남편도 재단이 있는데도 구입을 하고 뭐 또 뭐 그렇게 됐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공인으로서는 결격 사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 조만간 있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레짐 체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핵을 폐기한 나라가 없다. 그건 뭐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 같고 파키스탄식으로 그냥 지금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드골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파리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워싱턴이 그 공격받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이해와 일본의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이해를 떠나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핵 동결 차원에서 아마 양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당히 그 위험한 사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지방 순회를 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수도권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갔을 적에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그 재정적인 문제라는 것은 지방 분권으로 가든 아니면은 뭐 이제 지방자치를 강화하든 관계가 없이 아마 그 재정적인 문제는 항상 그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어떤 아까 말씀 재정권뿐만 아니라 또 이쪽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지방에서 그런 입법권을 갖게 되면은 소위 지방세의 항목과 세율과 이것도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이거 8번째 방송인데요. 오늘도 지금 그 분당에 있는 한국정치발전연구소에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옛날엔 저쪽 안에서 찍었는데 오늘 조금 이게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거실에서 찍고 있는데요. 훨씬 좀 안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대학교 강상호 교수님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강상호입니다. 예. 저는 뭐 늘 진행하고 있는 배재대학의 강병호 교수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이제 한국식 연동형제를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했던 사항은 뭐냐면은 1인 2표제에 의해 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정당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정당 투표의 지지율에 의해 가지고 연동을 시켰더랬는데 이번에 김종민 의원의 내성을 보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지역 선거에 투표한 그것도 함께 반영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중소정당에서는 그걸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전국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후보를 낼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후보를 못 내는 군소정당이 많잖아요. 그럼 절대로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의뢰 국회의원 손혜원입니다. 이해찬 대표님과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며칠에 걸친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그래서 좀 더 며칠을 지켜보고 력을 내려놓는다는 그 단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대중의 어법을 사용하려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마케팅과 정치는 비슷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또 일요일 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쉬는 날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자회견 뭐 우리 교수님 다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글쎄요. 이게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와서 느끼는 건데요. 과거에는 자기가 조금 뭔가 여론상에 분리를 하거나 뭔가 좀 할 경우에는 좀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좀 주저주저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그 여당 쪽 입장으로 봐서는 말이죠. 어떤 나쁜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면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오늘 그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그 투기 동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예술에 대한 어떠한 애정, 목포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필링,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그걸 추진한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투기가 아니다.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느끼는 것이 탈당을 하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옆에 와가지고 같이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 보지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여튼 최근에 와서 많은 그 정치인들이 그 여론에 대응하는 자세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그 내용이 좀 밝혀지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나왔다 이런 느낌도. 그래서 뭐 기사를 쓴 200명의 기자를 지금 고소한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방송하면서 이거 우리도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우리 원내대표 나오신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숙명여고 동창생이신 같은 반 동창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여사님 김정숙 여사님 영향력이 아예 없다. 그럼 모든 초선을 민주당에 다 저렇게 해주냐. 저 정도 예산도 확보할 수가 있고 저 정도 발언권도 있냐. 에이 그건 아니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말이죠. 하여튼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후보, 대통령 당선자의 중심의 어떤 인맥관계가 이렇게 백악관을 장악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만 그 정도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언론에서 보니까 그 분석을 했더라고요. 숙명여고 동창의 네트워킹, 현재 주요 보직에 어디에 가 있는가 이걸 보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청와대 인사수석도 나왔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부인도 숙명을 나왔고, 대통령 영부인께서 숙명을 나왔고, 우리 손혜원 의원도 숙명을 나왔고, 그래서 숙명여고 인정 옛날엔 대학에 무슨 대학에 말이죠. 그 인맥이 상당히 정재기를 장악을 했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숙명여고가 뜨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뭐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이 정치인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연학연 뭐 그거는 혈연은 이거 빠질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럼 뭐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대통령의 그 권력이 세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 초기 단계 권력 구조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좀 헌법적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헌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꼭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87년도 이후에 우리의 역대 정권들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항상 권력의 중심이었잖아요. 사실은 청와대의 수석 제대로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 아니거든요. 사실 모든 국정 운영은 그 내각에서 하도록 비서죠, 그냥. 그건 그 청와대 수석이란 건 비서에 불과한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헌법 외의 조직이 전체적으로 국정을 장악해 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차제에 지금 상당히 헌법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좀 가라앉은 분위기지만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헌법기관이 실질적으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문화산업을 또 뭐 종사했었고 뭐 그걸 가르치고 있는 입장, 또 단지 개발을 또 직접 해봤던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교수님 우리 거래되는 물품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게 뭐라고 하세요? 문화상품이죠. 미술품이죠, 미술품. 모나리자가 한 2조 정도 돼요. 그렇습니까? 추정가가. 물론 절대 팔 일은 없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루브르 박물관이 또 하나 생긴 거 아시죠?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아랍에 생겼어요. 아랍에미리트 연방 거기에 루브르가 또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그 미술품을 공유를 합니다. 순환 배치를 시스템. 30년간. 근데 그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그게 지금 개념이 조금 약한데, 문화로 이렇게 산업적인 단지를 만들고 하는 게 가장 오랫동안 투자해서 가장 효과가 제일 큰 그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지를 만들면은, 뭐, 저는 이제 대전 쪽에 이미 한번 만들어 본 입장에서 보면은, 유혹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놓고 자기가 구입하고 조카들 구입하라 그러고 뭐 남편도 재산이 있는데도 구입을 하고 뭐 또 뭐 그렇게 됐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공인으로서는 결격 사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 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거 있거든요. 공직자로서의 어떤 한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랜 생활 동안 예술인으로 생활하다가 이번에 처음에 이제 초선 의원이잖아요. 공직을 이번 처음 맡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인으로서의 자기 역할과 공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갖다가 그 선을 갖다가 이렇게 좀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한 단계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물론 일부 언론에서 비판을 했죠. 연도의 기자회견 동안에도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 현직 기자가 사표 쓴 지 뭐 이틀 만에 바로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는 이것이 어떤 언론과 권력기관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해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방금 청와대 대변인이라 이러한 걸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기자 생활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상당히 자기 절제랄까 말이죠. 그 선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선을 갖다가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이제 실수가 적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정치인은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오늘 기자회견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인식이 없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 조만간 있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된 디테일의 악마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뭐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다고요? 그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했죠. 다낭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마 내부적으로 어제 워싱턴에서 김영실 방문 기간 중에 확정은 된 것 같아요. 확정됐는데 발표는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아마 그걸 만약에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픽스된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의제상으로 봐서는 합의를 못 본 사항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조율을 위해서 이번 스웨덴에서 최선희하고 이제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대표가 가 있죠. 우리가 가 있으니 거기서 어떤 고초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일부 또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게 지금 뭐 핵 관련된 군축 관련된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레짐 체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핵을 폐기한 나라가 없다. 그건 뭐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 같고, 지금 파키스탄식으로 그냥 지금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단 미국 쪽에서는 지금 그러면 ICBM만 폐기해. 그냥 우리한테 날라오는 것까지만 폐기하면 그걸로 눈 감아주고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뭐 지금 개성공단과 금강산 그쪽에 이제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가면 어떻겠냐. 요것도 이미 뭐 미국이랑 뭐 물물 조정이 있으면서 나오는 얘기들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핵을 이고 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냐. 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사실 그 문제는 이제 프랑스의 드골이 아주 적절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마 프랑스에서 핵을 개발할 때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그걸 반대를 하니까 그때 드골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파리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에요. 워싱턴이 공격받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핵우산이랄까 말이죠. 이런 그 간접적인 방법으로 억제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두 분의 말을 상기해 보게 되면은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더군다나 이제 ICBM 미사일 시스템만 이렇게 만약에 동결을 하고 아니면 폐기를 하고 핵 탄두는 보유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그러면은 그 한국과 일본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ICBM은 이제 미국은 보복받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일본의 입장으로 봐서는 핵무장에 들어가리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이해와 일본의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이해를 떠나서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핵 동결 차원에서 아마 양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당히 그 위험한 사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제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 사실 일찍이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뭐냐면은 이미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미 기정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이미 초반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북한 핵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북한 핵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북한 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차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ICBM만 폐기를 하고 핵탄두 보유하는 것을 어떤 뭐 검증하고 어떤 거 이렇게 하는 단계에서 동결을 인정한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북한 핵을 관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것인가, 뭐 한국은 그 핵우산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핵우산 담보 전에라도 어떤 전술핵, 지금 상당히 이제 전술핵을 우리에 갖다 놓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폐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라도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거나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없게 되면은 우리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 추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진해서 핵을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없앤 나라가 이제 제가 알기로 남아공. 남아공은 이미 개발했다가 갖고 있는 걸 폐기를 했죠. 폐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소련 연방의 이제 카자흐스탄 거기 이제 갖고 있다가 우즈베키스탄 마찬가지 그쪽에서 이제 반납을 한 거고 러시아 쪽으로 이제 반납을 리비아, 이란 그건 이제 아예 그냥 나라 자체가 완전 정권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핵을 없앨 수가 없다 비핵화는 이거는 좀 물 건너 간 얘기다라는 거는 문정권이 좀 이렇게 정직하게 그것도 하나의 국민적인 의제로 내세워야 되는데 마치 비핵화 될 것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정말 국민을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사실 강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연두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포스트지 한국 정부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얘기 안 하셨더라고요. 아주 전국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북 회담을 할 적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국무위원장한테 소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물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국제적으로 이해하는 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그쪽에 주변 참모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봐서는 어떤 비핵화가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그게 상당히 퀘스천으로 남아있고 제가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아마 28분인가를 경제 얘기만 했죠. 경제 얘기만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남북의 평화관계 이것만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국민들이 우려한 사항이 뭐냐면은 냉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반대는 하지 않아요. 사실은 국민들이 또 그건 우려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뭐냐면은 냉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가면서 평화 체제의 안보는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는 문제이거든요. 냉전 체제에서는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남북관계 안보에 대해서 말이죠. 한미동맹 관계를 할까 모든 것들이 군사 합동 훈련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력자산에 이렇게 전결할까 이런 게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평화 체제로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민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게 좀 이제까지 멘트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우려를 만약에 청와대에서 알았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런 연두 기자회견석상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그러한 불안을 잠식시킬 수 있는 평화체제의 우리 안보 태세는 이렇다. 이런 방향이라도 좀 이렇게 멘트를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멘트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봤었어요. 만약에 뭐 연평도 같은 국지전이 만약 벌어졌을 때 뭐 그런 그 불행한 사태지만요. 그럴 경우에 지금 뭐 또 미군도 이 지상군 일부를 또 뺀다, 뭐 그런 지금 철수시킨다 그런 얘기가 또 돌지 않습니까? 그 왜냐면은 이제 그 국방비 협상 때문에 국방비 미군 주둔 비용이죠. 미군 주둔 비용 협상이 아직 난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 2사단의 지금 그 1여단 이게 한 4,500명이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28,000명 정도가 한국에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전투를 갖고 있는 지상군은 그 2사단의 1여단의 4,500명이 이제 전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공군이나 행정 관련 그 병력이기 때문에 지상전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마 그 1여단인데 이것이 이제 순환 배치 계획에 의해 가지고 7월 달에 아마 이게 아마 철수를 순환 배치가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순환 배치돼 가지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지상전을 치를 수 있는 부대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반인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28,000명에서 만약에 미 의회에서 22,000명을 갖다가 이렇게 딱 픽스시켜 놓고 그 이상 철수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안심해온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뚜껑을 열고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번 7월 달에 그 2사단의 1여단의 4,500명이 순환 배치에 따라서 나가고 나서 안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로 지상 전투병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상당히 그 현역 군들 이런 그 군 관계 이런 분들은 상당히 우려를 해요. 주둔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협상이 잘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이 4,500명이 빠져나간 다음에 안 들어올 경우에 상당히 한미 동맹 관계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안보에 대한 불안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극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극단적인 분들은 뭐 이 핵 개발, 우리가 이제 뭐 30년 이상 핵발전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뭐 프로토늄 그래서 뭐 굳이 실험하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으로도 가능하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있고. 뭐 짧게 봐서는 6개월, 뭐 길게 봐서 1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회담에서 ICBM만 그걸 없애고 핵탄두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을 하게 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슈로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6번, 그렇죠. 6번에 대해 거쳐서 우리가 그 교수님하고 대담을 나눠봤고요. 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문제점들, 그다음에 내각제, 우리 내각 책임제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저번 주에는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까지, 경까지 해서 쭉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좀 얘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기본권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이라기보다는 지방 자치죠. 그래서 뭐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우리 40대 조모 씨가 지금 보낸 건데요.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있거든요.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그런 그 행정 중심에 대한 법률만 고치면 되지 헌법까지 꼭 손을 대야 되냐 뭐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뭐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절실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런 거면은 대전 쪽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그 연구소 들어갔는데 그게 7개월 만에 그 대덕연구단지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회생활은 거의 대부분 대전에서 했습니다. 한 4년 반 정도 이 삼성전자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 이외에는 전체를 다 지금 대전에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뭐 좀 빠진 기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대전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 제가 이제 서울 출신이긴 하지만 아마 서울에만 있었으면 그런 걸 잘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매주 지방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삶의 상황이라든지 행정적인 제약이라든지 또 의료, 그다음에 교육, 교통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상당히 좀 지방분권에도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같은 나라지만 정말 1등 시민과 2등 시민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활동 1년 할 때요. 그때 보면 이제 그 지방 순회를 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수도권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갔을 적에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수도권에서 인식하는 거하고 지방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마 이 아까 이제 그 40대 분이 질문해 지방자치를 갖다가 좀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방 분권을 헌법상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주장이 실제로 정당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현재 재정 관련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니까 그러면 뭐 7대3으로 하거나 아니면 6대4 정도 재정권만 확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그 재정적인 문제라는 것은 지방 분권으로 가든 아니면은 뭐 이제 지방 자치를 강화하든 관계가 없이 아마 그 재정적인 문제는 항상 그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지방 분권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국회 자문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이 뭐였느냐면은 재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지방의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입법 권한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입법 권한. 입법 권한도. 그러니까 그 지방 특성에 맞는 법을 갖다 현행법이 간다면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히 제약 요건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지금 현재 헌법 40조를 보게 되면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로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만 입법할 수 있는 거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면은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에 속한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까 국민과 주민이 들어가는 것이 국민 발안제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한 형태로 해서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국민과 주민이 이제 발안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도 입법권을 갖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아까 말씀 재정권뿐만 아니라 또 이쪽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지방에서 그런 입법권을 갖게 되면은 소위 지방세의 항목과 세율과 이것도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일부에서는 이제 중복과세를 우려하는 쪽이 있어요. 같은 세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중앙정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유럽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용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도 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까지 용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왜 그 지방 분권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번에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그 박세일 교수님 돌아가신 2주년 세미나가 이제 프레스센터에 있어서 거기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박세일 교수님이 살아계실 적엔 저하고 이제 산행을 하면서 한번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소국 소연방을 위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북구 쪽에서 보게 되면 잘 사는 나라들이 500만, 80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아주 잘 살아요. 아주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세계화가 되기 전에는 국제사회 속에서 행위의 주체가 국가였단 말이죠. 국가 단위로 이것이 행위 주체가 됐잖아요. 근데 요즘과 같이 세계화가 되고 나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하나의 이제 그 국제 행위의 주체로서 상당히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또 하나 이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세계화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다 모든 것을 이름을 하다 할 경우에 이게 오버로드가 걸린다는 거예요. 행정이 지금 오버로드 걸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집중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상당히 경쟁력이 제고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발안제 또 주민발안제 나오듯이 주민들이 어떤 그 자기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거든요. 주권의 어떤 그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 이런 전체적인 그 기류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쯤 여러 지금 저희가 그 지방에서 보면은 이런 논의가 뭐 세미나 워크숍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정책을. 근데 이제 하나만 조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중앙 집중으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 중앙 집권제로 집중제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예를 들어요. 일본은 옛날부터 번주 그래갖고 이제 폐번하기 전에는 그 실질적으로 그때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방자치가 옛날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상당히 그 독일 통일하기 전에 19세기 이전에는 그렇죠. 별도의 왕국이나 공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일종의 봉건제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지방 분권이 이미 돼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지방 분권으로 할 수 없다. 이거 역사적인 뿌리가 우리하고 다르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수님 그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아마 그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독일을 통일하기 전만 하더라도 지방 국가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 지방 국가가 하나의 이제 주를 형성을 하면서 연방으로 발전한 것이 독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봉건제, 봉토제 비슷한 그런 이미 지방 분권화된 상태 속에서 하나의 연방국가 탄생했다는 이야기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막부 시대에 보게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의 신라 백제 시대 때 호족이 뜻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했던 그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도 연방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자체가 지역 분권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건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하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보충성의 원리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보충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는 뭐냐면은 하급 단위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급 단위 지방 정부가 먼저 하고 지방 정부가 할 수 없는 것만 그 상급 단위의 정부가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은 그 지방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에 산다는 이야기예요. 못하는 것만 이제 위에 산다는 것이 이제 보충성의 원리가 되는 건데요. 바로 그러한 측면. 그다음에 세계화의 추이 속에서 국제 행위의 어떤 주체로서의 어떤 그 지방정부 역할, 대두 이런 것.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독일과는 달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헌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프랑스는 지방 분권 국가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번에 우리가 그 헌법 개정을 하면서 자문위 활동을 하면서 이 지방 분권을 주장했던 양반들이 프랑스의 헌법처럼 한국의 우리 새 헌법에도 이게 1조 3항에다가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다 이걸 강력히 주장을 했었어요.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좀 순화된 측면으로 이걸 집어넣는 걸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될 정도로 어떤 그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강력히 대두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연로한 시민분들 과거에 이제 70이 넘으시거나 올해 정치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서 지방 분권을 주장하게 되면은 어디에 또 매치를 시키냐면은 연방제, 단계 연방제, 그러니까 종북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안 하겠지만 상당히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국회의장을 지내셨고 상당히 말이 항상 정확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정확히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반복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지방 분권 하자는 이야기는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자는 것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남북 대결로 이렇게 그냥 빨리 북한이 좀 없어져야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오해하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가 국회에서 이게 지방 분권을 이야기할 적에는 그러한 측면보다도 물론 이제 사실
그러한 그 분권이 되게 되면 통일 과정 속에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통일 이후에도. 그러나 그것이 메인은 아니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요인 백그라운드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지방 분권을 얘기했다는 하나 있고, 하나 여기다 더 붙이려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지방 분권 이야기 나오게 되면 항상 상원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원제. 이게 우리가 보면 그 이제 일반적으로 양원제를 할 때 하원은 인구 비례 대표성을 갖게 되고, 상원은 그 지역 대표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방권이 제대로 되려면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이 있어야만이 어떤 그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지방분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 상원제,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항상 같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뭐 오늘 하루에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제가 그 책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도 꽤 많은 양을 또 할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기관장을 해봤고 행정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에 의해서 시장, 도지사, 뭐 군수 이렇게 다 뽑아놓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시장 같은 경우 보더라도 경직성 예산이죠. 인건비라든지 뭐 상하수도, 인프라 운영하는 비용을 빼놓고 시장이 정말 어떤 그 시의 재원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의외로 없습니다. 또 자치사무도 있지만 위임사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위임사무가 되게 많죠. 위임사 많이 있다 보니까 아까 그런 면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법률 지방의회에도 법률한 자정권을 준다 한다면은 그런 과연 이게 법 질서에 혼란이 오지 않느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위계 질서가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회 중앙정부의 전속 법률 범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범위까지는 소위 국회 중앙정부에 관할하는 어떤 전속권을 인정을 하고 만약에 어떤 그 상위법과 하위법이 이렇게 그 충돌할 경우에는 일단 그 상위법 으로 그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근거 조항에 의해서 나중에 그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개정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헌법 개정 이렇게 아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서 사신 분들은 그거 잘 못 느끼시겠지만 중앙정부가 또 지방 을들까지의 또 경쟁과 싸움을 붙여요. 이게 무슨 공모사업 뭐 그래갖고 이게 그냥 당연히 이쪽 시에서 발의를 해서 올라간 내용도 가져가면 이거 갖고 전국으로 공모사업을 뿌립니다. 그래서 시들끼리 또 지방자치단들끼리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이나 또 관련되는 그 기관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내 목이 달린 건데 다음 선거에서 이거 되면은 이건 뭐 결정적으로 안 되는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공항 같은 경우 경남 이건 사실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거든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그걸 미끼로 해갖고 컨트롤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에 좀 그 뜻있고 젊은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 정당 구조의 현대화 또 혁신도 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의회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때는 이제 뭐 감사도 많이 받고 그 상임위에 항상 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저분들의 전문성으로 좀 할 수 있는 건가? 거의 시청에서 파견된 전문위원들이거든요. 전문위원들이 주도해 나가는 거고 그분들이 써주고 그냥 읽고 앉아 있는 거고 그런 수준의 어떤 의회라면은 과연 그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 뭐 그런 의미에서 한때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뭐냐면은 중앙부서에서 그 고위 관료했던 사람들, 어떤 소위 대학에서 어떤 교수요원들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지방기초위원회 좀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그 광주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분이 이제 그 부의 의원으로 이렇게 출마하듯이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한 번도 있었더랬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단시일 내에 어떤 그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시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직이든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3, 4회 정도 좀 예, 방송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뭐 예. 제가 또 여기 좀 이렇게 좀 약간 한인해진 부분들도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현장에서의 소리가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그 특히 지방에 오시는 분들이 오산 동탄만 지나가도 세상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들 해요. 진짜 달라집니다. 고속도로를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올라오다 보면은 수도권하고 여기서부터가 수도권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오산 동탄선인데 차부터 달라지고요. 차의 양도 달라지고 공기 냄새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방 사시는 분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좀 심해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대학도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지역 거점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산에는 부산대학, 뭐 대구에는 경북대학, 그다음에 충청도엔 충남대학, 그래서 굳이 꼭 뭐 지역 인재들이 서울로 이렇게 다 싸질머지고 올라갈 필요 없이 지역 거점 대학만 나와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습니까? 뭐 지금 특정한 대학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로 어떤 그 수급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지원자들이 뭐 미달 사태랄까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방대학 같은 경우? 그 정말 지방 거점 대학은 정말 지방대학 돼 버렸어요. 그래요, 그랬구만. 프리미엄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교육비도 좀 높아지고. 하여튼 미국 지방대학 보내는 거보다 서울로 대구에 서울 보내는 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다다음 주부터 해갖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장시간 감사합니다. 첫 시간 좀 새로운 환경에서 했는데요. 그 분위기가 좀 잘 찍혔으면 좋겠네요. 좀 이거보다 전에보다 훨씬 아늑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이번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